도둑년이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여놓아! 어머니 전하지 않았어요. 내 방에서 나왔다며! 당장 나가! 눈보라치던 그날 밤 16살 소녀가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맨몸이었고 갈 곳도 없었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소녀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2년 후 그 소녀는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말이죠. 계모는 그녀가 내민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주, 네가 박대감 부인? 도대체 쫓겨난 소녀가 무엇이 됐길래 계모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놀라는 걸까요? 그리고 300냥에 팔아넘겼다던 딸이 가져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썩 물러가! 도둑년이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여놓아! 계모 최 씨의 고함이 한겨울 찬 공기를 가릅니다. 16살 연주는 눈보라 몰아치는 대문 밖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하지 않았어요. 비단을 훔친 게 아니에요.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귀를 막습니다. 내 방에서 나왔다며! 이 뻔뻔한 것!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쾅! 대문이 닫힙니다. 병든 아버지는 방 안에서 기침만 하고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창문 틈으로 연주를 훔쳐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은 없습니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오다가 차가운 눈송이와 뒤섞여 사라지지요. 사실 이 모든 일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모가 소리를 지르며 안채로 뛰어들어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비단이 없어졌어! 계모가 아끼던 명주 비단 세 필이 사라진 것입니다. 계모는 곧바로 연주의 방으로 달려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옷 사이에서 명주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역시 내가 훔쳤구나.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연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연주를 바라봤지만 계모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영감, 이 아이가 우리 집안 물건을 훔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쫓았어야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연주야, 아비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며칠 밖에 나가 있거라. 그렇게 연주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한겨울 눈이 쏟아지는 날이었지요. 연주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주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연주의 얇은 저고리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 점점 멀어집니다.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요. 따뜻한 아랫목에는 계모와 언니들이 앉아 있겠지만 그곳에 연주의 자리는 없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연주는 성문 밖까지 나왔습니다. 이곳은 한양에서 가장 외진 곳이지요. 주막 하나가 멀리 보이지만 연주에게는 주막에 들어갈 돈도 없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눈 쌓인 길 한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연주는 놀라 달려갑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지요. 어르신, 어르신. 연주가 흔들자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노인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대로 두면 분명 얼어 죽을 것입니다. 연주는 잠시 망설입니다. 자신도 갈 곳이 없는 처지인데 남을 도울 여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연주는 곧 결심합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연주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노인을 감쌉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노인을 업고 일어섭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연주는 멀리 보이는 주막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지요. 눈은 계속 내리고 바람은 연주의 뺨을 때립니다.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주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요, 사람 살려주세요. 주막 주인이 문을 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어르신이 눈 속에 쓰러져 계셨어요. 제발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주인은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젖은 옷, 떨리는 몸, 그리고 텅 빈 주머니. 돈 없으면 안 돼. 연주는 애걸합니다. 제발이요. 이 어르신이 죽어요. 주인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연주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말합니다. 에휴, 알았어. 창고 옆 작은 방 하나 있어. 거기 들어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주는 노인을 작은 방으로 옮깁니다. 방은 좁고 춥지만 그래도 눈바람을 피할 수는 있지요. 연주는 밤새 노인 곁을 지킵니다. 자신은 추워 떨면서도 노인을 돌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요? 주막입니다. 어르신께서 눈 속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노인은 연주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아났구려. 아가씨 덕분에. 노인은 연주의 손을 꽉 잡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연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혼처가 정해졌소? 연주는 당황했습니다. 예, 아니, 아직은요. 노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렇다면 며칠 후에 내가 다시 찾아뵙겠소. 노인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연주에게 건넵니다. 이건 약소하지만 사래요.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노인은 강하게 연주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럼 더욱 받아야지요. 은혜를 바라지 않고 베푼 사람이니까요. 노인은 주막을 나섭니다. 아침 햇살이 눈 쌓인 거리를 비춥니다. 연주는 주머니를 열어봅니다.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습니다.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신은 결백하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연주는 고개를 듭니다. 눈 내린 거리는 하얗게 빛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2장 마이너스 중매와 탐욕. 닷새가 흘렀습니다. 연주는 노인이 준 은자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바느질 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지요. 하지만 은자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연주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주막 주인이 연주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며칠 전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옥으로 만든 각근을 하고 계셨지요.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안녕하셨소? 연주는 깜짝 놀라 절을 올립니다. 어르신,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노인은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드리오. 나는 한양 북촌에 사는 박규서라 하오. 영의정을 지낸 늙은이지요. 연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의정이라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 아닙니까? 그런 분을 자신이 구했다니. 소인이 감히. 박대감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그날 밤 나는 변복을 하고 인재를 찾아다니던 중이었지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소. 연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대감은 따뜻한 눈빛으로 연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가씨를 만났소. 자신도 쫓겨나 갈 곳이 없으면서 남을 돕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집안에 필요한 덕목이요. 박대감은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냅니다. 이것을 들고 김진사 댁으로 가겠소. 중매를 청하려 하오. 연주는 황급히 손사래를 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몸이에요. 그 일은 내가 다 알아보았소. 아가씨는 결백하오. 박대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 유겸이의 부인으로 아가씨만 한 사람이 없소. 허락해 주시겠소? 연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중매쟁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박대감 댁에서 따님을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 하십니다. 예단으로 300냥을 보내셨고요. 계모 최 씨의 눈이 번뜩입니다. 300냥, 그 돈이면 큰딸 작은딸 혼수를 마련하고도 남을 큰돈이지요. 계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박대감 댁이라면 한양 최고 양반댁이잖아. 당연히 우리 큰애를 보내야지. 하지만 중매쟁이가 말하는 건. 연주, 중매쟁이가 말합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막내 따님을 직접 만나보셨다 하십니다. 계모는 이를 갈았습니다. 쫓아낸 그 애를 박대감 댁 며느리로? 말도 안 돼. 하지만 300냥이라는 돈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계모는 재빨리 계산합니다. 박대감 댁이 아무리 좋아도 연주를 보내면 나중에 우리가 무시당할 거야. 차라리 300냥만 받고 멀리 시집 보내는 게 낫지. 계모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하시다면 우리 막내를 보내겠습니다. 중매쟁이는 기뻐하며 300냥이 든 괴를 내려놓습니다. 계모는 그 괴를 얼른 안방으로 들입니다. 그날 밤 계모는 큰딸 작은딸을 불러 속삭입니다. 너희들은 이 돈으로 좋은 혼처를 구할 거야. 연주, 그 애는 멀리 보내면 그만이지. 큰딸이 걱정스레 묻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박대감 댁이라면. 걱정 마. 300냥이면 충분해. 연주 같은 애가 양반댁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겠어? 곧 쫓겨날 거야. 계모는 300냥을 쓰다듬으며 흐뭇해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며칠 후 연주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신 걸까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계모가 차가운 얼굴로 맞이합니다. 혼례 준비해라. 열흘 후에 시집간다. 예. 계모는 냉소를 띱니다. 박대감 댁에서 널 달라더구나. 300냥을 받았으니 너도 값은 한 셈이지. 연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모의 말투에는 조금의 애정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300냥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혼례 준비는 초라했습니다. 계모는 연주에게 가장 낡은 혼례복을 주었고 혼수품이라고는 낡은 이불 한 채뿐이었습니다. 혼례날 아침 연주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침을 하시며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지요. 아버지, 연주야. 아비가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힘이 없었습니다. 계모가 방으로 들어오자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됐어. 이제 가마타야지. 계모는 연주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연주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를 300냥에 넘긴다. 내가 그동안 먹고 산 값이니 감사히 여겨라. 연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돈에 팔려가는 것이구나. 홀레복을 입고 가마에 오르지만 연주의 눈에는 눈물만 가득합니다. 가마 안에서 연주는 생각합니다. 어떤 집일까? 300냥이면 큰 돈인데 아마도 늙은 양반의 후처로 가는 것이겠지. 두려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가마는 한양 북촌을 향해 달려갑니다. 계모는 대문 앞에서 300냥이 든 괴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표정을 짓지요. 이제 큰애 작은애 시집보낼 돈은 마련했어. 계모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꿈에도 모릅니다. 300냥에 팔아넘긴 딸이 곧 천금의 가치를 지닌 보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마는 계속 달립니다. 연주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그리고 계모의 후회를 향해서 말이지요. 3장 마이너스 첫 번째 반전.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0칸이 넘는 거대한 기와집, 정갈하게 손질된 정원, 줄지어 서 있는 하인들. 대문에는 금빛 현판이 걸려 있고 기둥마다 화려한 단청이 그려져 있었지요. 이곳이 제가 올 곳인가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나인이 공손히 답합니다. 세마님,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대감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님? 나를 마님이라고? 연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300냥에 팔려온 것이 아니었나요? 나인들의 안내를 받아 안채로 들어갑니다. 복도마다 비단 병풍이 펼쳐져 있고 마루는 빛이 날 정도로 닦여 있습니다. 큰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날 눈밭에서 구했던 노인이 환한 미소로 연주를 맞이합니다. 오셨구려, 며느리. 연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만난 노인, 그분이 바로 이 집의 대감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날 그분이.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소.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드리오. 나는 이 집 대감 박규서라 하오. 연주는 황급히 큰 절을 올립니다. 박대감은 연주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날 아가씨께서 베푸신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자신도 쫓겨나 갈 곳이 없으면서 남을 구하는 그 마음, 바로 우리 집안에 필요한 덕목이었소. 그때 옆방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대감, 새 며느리가 왔나요? 문이 열리고 품이 있는 부인이 나타납니다. 박대감의 부인, 연주의 시어머니였지요. 어머, 정말 고운 아이로구나. 시어머니는 연주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대감어른께서 며느리감을 직접 찾아다니셨지요. 착하고 어진 아이를 원하셨는데 바로 당신이구려. 연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듣습니다. 계모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지요. 자, 이제 신랑을 만나봐야지.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건너방으로 갑니다. 문이 열리자 한 청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준수한 선비였습니다. 청년이 일어나 공손히 절을 올립니다. 부인을 뵙습니다. 저는 박유겸이라 합니다. 연주도 황급히 절을 올립니다. 유겸은 연주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부인께서 아버님의 생명을 구하셨다 들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유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연주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날 밤
연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비단 이불, 옥으로 만든 베개, 화려한 농이 놓여 있었지요. 연주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나는 팔려온 줄 알았는데. 연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자란 집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연주의 자리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조금씩 이 집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주에게 집안 살림을 가르쳐 주셨고, 시아버지는 책을 읽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겸이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정원을 산책하시겠습니까? 둘은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유겸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부인께서 겪으신 일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셨다고. 연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유겸은 연주의 손을 잡습니다. 여기는 부인의 집입니다. 이제 누구도 부인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연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겸은 그런 연주를 가만히 안아줍니다. 저도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제 함께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연주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팔려온 곳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생각했습니다. 계모는 자신을 300냥에 팔아넘겼다고 했지요. 하지만 박대감 댁에서는 자신을 천금같이 귀한 며느리로 맞아준 것입니다. 같은 300냥이었지만 계모에게는 딸을 파는 돈이었고, 박대감에게는 보배를 맞이하는 예단이었습니다. 연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 달빛 아래 계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300냥을 세며 흐뭇해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계모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말입니다. 연주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곳에서 잘 살아가자. 그리고 언젠가 당당하게 돌아가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장 마이너스 따뜻한 시댁. 봄이 깊어갈수록 연주는 이 집에 더 깊이 뿌리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연주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연주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주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었구나. 그동안 잘 지켜봤단다. 연주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한 게 있을까요?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아침마다 대감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하인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지. 어제는 부엌 아주머니가 다쳤을 때 직접 약을 발라주더구나. 시어머니는 연주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대감 어른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바로 우리 집에 필요한 며느리란다. 연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지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집이 내 집이란다. 편하게 지내렴. 그날 오후 유겸이 연주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부인, 글을 아십니까? 연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은 압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셨어요. 유겸은 기뻐하며 책 한 권을 꺼냅니다. 그럼 함께 책을 읽읍시다. 부부가 함께 학문을 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둘은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겸은 연주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연주도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총명하십니다.
한번 들으면 바로 이해하시니까요. 유겸의 칭찬에 연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함께 책을 읽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어느 날 저녁 유겸이 연주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모 이야기를 하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유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 아버지께서 재혼하셨지요. 연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계모의 구박, 의붓 언니들의 괄시, 그리고 비단 누명까지. 유겸은 연주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연주는 유겸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박대감이 유겸을 불렀습니다. 유겸아, 너 내년 과거에 응시할 생각 있느냐? 유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아버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것이다. 우리 집안의 영광을 이어가거라. 박대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유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도 훌륭하구나. 내가 공부하는 동안 집안을 잘 돌볼 것이다. 유겸은 웃으며 답합니다. 부인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박대감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인품을 보고 며느리를 정한 것이 잘한 일이구나. 한편 연주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자란 집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연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계모에게 속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리웠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을까? 연주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위해서 말이지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연주에게 비단 보자기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녀란다. 이제 내 것이야. 보자기를 열자 아름다운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한 것을. 넌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야. 당연히 받아야지. 시어머니는 직접 연주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셨습니다. 참 잘 어울린다. 역시 우리 며느리구나. 연주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쫓겨난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최고 양반댁의 당당한 며느리였지요. 그날 밤 연주는 유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정말 행복합니다. 유겸은 연주를 안으며 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인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연주는 이제 진정으로 이 집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연주는 아직 모릅니다. 이 따뜻한 일상이 곧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5장 마이너스 장원급제.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국화가 피어나는 계절이지요. 유겸은 과거 시험을 앞두고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연주는 유겸의 뒷바라지를 정성껏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유겸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야식을 챙겨주었지요. 유겸이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서방님의 급제가 제 소원입니다.
힘내세요.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유겸은 시험장으로 떠났고 연주는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불공을 드리고 시아버지는 조상님께 제를 올렸지요. 사흘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유겸은 지친 얼굴로 돌아왔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유겸, 장원급제. 연주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관리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홍패를 들고 있었지요. 박유겸 어디 계시오? 장원급제를 알리러 왔소. 유겸이 나타나 큰 절을 올립니다. 관리는 홍패를 전해주며 말합니다. 전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내일 대궐로 입궐하시오. 온 집안이 기쁨에 들썩였습니다. 박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유겸을 안았고 시어머니는 불단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연주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방님. 유겸은 연주를 안으며 속삭입니다.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겸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유겸을 불러 칭찬하셨지요. 경의 글은 참으로 훌륭하였소. 특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글 속에 가득했소. 임금은 유겸에게 정육품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겨우 25의 나이에 파격적인 승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유겸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대감은 흐뭇해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구나. 이제 너는 나라의 동량이 되었다. 그날 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박유겸의 장원급제를 기뻐했지요. 연주는 유겸 옆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연주에게 말합니다. 유겸의 부인도 참 복이 있구려. 장원급제한 남편을 두다니. 보기만 해도 착하고 어진 며느리로구나. 유겸이가 급제한 것도 부인 덕이겠지. 연주는 겸손하게 답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서방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연주는 손님들을 챙기느라 분주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유겸과 연주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부인,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벼슬을 하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서방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유겸은 연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박대감 댁의 아들이 장원급제했다는 소문이지요. 사람들은 박대감 댁을 부러워했고 모두가 박유겸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뒷골목의 초라한 집까지도 말이지요. 어느 날 시장에서 연주는 우연히 옛 소식을 들었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김진사 댁 들었어? 완전히 망했다던데. 약재상이 부도났다며. 빚쟁이들이 매일 들이닥친대. 큰딸, 작은딸은 시집도 못 가고 늙어간다더군. 쯧쯧. 연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유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고향에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유겸은 연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보고 싶으신가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유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그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장인어른께 인사드려야지요. 연주는 유겸을 말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유겸은 연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하인들을 데리고 가세요.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하게 가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다녀올게요. 결국 유겸은 연주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주에게 은자 몇 냥을 쥐어주었지요. 아버님께 드리세요. 사위가 올린 작은 정성이라고요. 연주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겠어. 하지만 연주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돌아갈 때 계모가 얼마나 놀랄지를 말이지요. 6장 마이너스 귀향의 결심. 2년이 흘렀습니다. 유겸은 벼슬이 올라 정삼품 통운대부가 되었고 박대감 댁은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임금께서도 유겸을 아끼셨고 조정 대신들도 유겸의 능력을 인정했지요. 연주는 이제 명실상부한 양반댁 마님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집안 살림을 모두 맡았고 하인들을 잘 관리하며 집안을 이끌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연주를 칭찬했습니다. 박유겸 부인은 참으로 덕이 있으시더라.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시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신다더군. 연주는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옷을 지어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을 지어 보냈지요. 어느 날 저녁 연주는 유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겸이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부인, 장인어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주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시다던가요?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더군요. 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편찮으신데도 연주는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댁이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약재상이 부도나고 빚만 남았다더군요. 연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군 가게가 망했다니. 계모와 의붓 언니들은요? 유겸은 한숨을 쉽니다. 큰딸, 작은딸 모두 시집을 못 갔다고 합니다. 계모가 혼수 비용으로 쓰려던 돈도 빚 갚느라 다 없어졌다더군요. 연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계모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인,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인어른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니. 연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유겸은 연주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장인어른께 인사드려야지요.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다음 날 연주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약재와 보약을 준비하고 옷까지도 마련했습니다. 유겸은 은자 100냥을 준비했지요. 이걸로 장인어른의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시라고 드리세요. 연주는 감사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박대감과 시어머니도 연주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가서 아버님께 효도하고 오너라. 우리 며느리가 효녀라는 걸 보여드려야지. 며칠 후 화려한 행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대감 부인의 가마, 유겸이 탈 말, 그리고 수십 명의 수행원들. 수레에는 금은 보화와 쌀, 옷가지가 가득 실렸습니다. 연주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난 막내딸이 아니라 당당한 양반댁 마님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행차가 출발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연주는 생각했습니다. 계모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의붓 언니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실까요? 하루가 걸려 도착한 곳은 한양 뒷골목이었습니다. 연주가 자란 그 집이었지요. 하지만 집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고 기와는 깨져 있었습니다. 대문도 삐걱거리며 낡아 있었지요. 연주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유겸도 말에서 내려 연주 옆에 섰습니다. 부인, 괜찮으시겠습니까? 연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연주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계모 최 씨였습니다. 계모는 연주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주. 계모의 눈이 연주 뒤에 화려한 행차를 흡습니다. 가마, 수행원, 금은 보화가 실린 수레. 계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가 박대감 부인? 연주는 차분하게 답합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요? 계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나왔습니다. 둘 다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있었지요. 연주야, 정말 너야? 작은언니가 놀란 얼굴로 연주를 바라봅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야. 아버지를 뵈러 왔어. 연주는 계모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겸과 하인들도 뒤따라 들어왔지요. 집안은 더욱 초라했습니다. 가구는 대부분 팔려나갔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계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안방에. 연주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얼굴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셨지요. 아버지. 연주의 목소리에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연주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연주야. 연주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잘못했다.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1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7장 마이너스 진실의 폭로. 연주는 며칠간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유겸이 가져온 좋은 약재로 보약을 다려드리고 아버지의 몸을 주물러 드렸지요. 아버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며칠 동안 계모는 연주 눈치만 살폈습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도 어색하게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연주는 식구들을 모두 사랑방에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 계모, 그리고 두 언니까지. 연주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제가 모두 갚겠습니다. 계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 연주야. 역시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연주의 다음 말에 그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12년 전 그날 비단을 훔친 건 정말 제가 맞나요? 계모가 당황하여 더듬거립니다. 그야 내 방에서 나왔잖아. 연주는 차갑게 말을 이어갑니다. 제 방에서 나온 명주 조각 누가 넣어둔 건가요? 그 순간 작은 언니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두가 작은 언니를 바라봅니다.
작은 언니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갑니다. 비단을 훔친 건 저였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머니께 들키고 어머니께서 연주 언니 방에 증거를 넣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충격에 떨립니다. 뭐라고? 계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연주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인가요? 계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큰언니도 울먹이며 말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최 씨, 이게 무슨 짓이오? 계모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영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작은 애가 실수를 해서. 연주는 어차피 전처소생이니. 연주는 계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쫓으신 거군요. 그리고 300냥 받고 시집 보내신 거고요. 계모는 급히 말합니다. 연주야, 그건 오해야. 어머니도 너를 위해서요? 연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300냥에 팔아넘기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먹고 산 값이라고요.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300냥? 계모는 땀을 흘리며 변명합니다. 그건 박대감 댁에서 예단으로 준 거예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박대감 댁에서는 저를 귀한 며느리로 맞이하셨어요. 300냥은 예단이었지요. 연주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무엇에 쓰셨나요? 큰언니, 작은언니, 혼수 마련하려고 하셨죠? 계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연주는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는 저를 돈으로 보셨어요. 하지만 박대감 어르신은 저를 사람으로 보셨죠.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연주는 계모를 바라봅니다. 어머니께서는 300냥에 저를 팔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천금의 가치를 지닌 보배를 버리신 거예요. 계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300냥에 욕심내어 보낸 딸이 이제 한양 최고 양반댁의 마님이 되어 있습니다. 연주는 아버지께 다가갑니다. 아버지, 한양으로 가시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다, 연주야. 계모가 다급히 말합니다. 연주야, 나는 어떻게 하니? 연주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이 집에서 두 딸과 함께 사세요. 아버지의 빚은 제가 갚았으니 집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계모는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연주야, 제발 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잊을 수는 없으니까요.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울며 말합니다. 연주야, 우리도 미안해. 연주는 두 언니를 바라봅니다. 언니들에게는 혼수를 마련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좋은 혼처도 알아봐 드릴게요. 하지만 그뿐이에요. 연주는 유겸에게 눈짓합니다. 유겸은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가마로 모셔라. 하인들이 아버지를 부축해 가마로 모십니다. 연주는 마지막으로 계모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300냥으로 보셨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천금같이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계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행차가 출발합니다. 계모와 두 딸이 대문 앞에서 울고 있지만 연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주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쫓겨난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박대감 댁 마님이었지요. 8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한양으로 돌아온 연주는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좋은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하고 매일 보약을 다려드렸지요.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박대감과 시어머니도 연주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이 집이 어르신 집입니다. 편히 지내십시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데서 제가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우신 분이신데요. 아버지는 연주를 바라봅니다. 연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연주는 약속대로 큰언니와 작은언니의 혼처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좋은 집안은 아니었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자들이었지요. 혼수도 넉넉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두 언니는 연주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연주야, 정말 고마워.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연주는 두 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행복하게 살아. 두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시집을 갔습니다. 계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딸들도 시집가고 남편도 떠나고 이제 혼자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계모를 수군거렸습니다. 300냥 받고 복덩이를 내쫓은 어리석은 사람. 욕심이 과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계모는 매일 빈 방에 앉아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날 연주를 내쫓지 않았다면, 만약 진실을 밝혔다면 지금쯤 박대감 댁의 귀한 사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모는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박대감 댁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유겸은 벼슬이 올라 정산품 통운대부로 임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박대감 댁은 이제 왕실과도 가까운 최고 명문가가 되었지요. 연주는 현명하게 집안을 이끌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주를 칭송했습니다. 박유겸 부인은 성녀 같으시더라. 자신을 내쫓은 계모까지 용서하셨다니 참으로 큰 덕을 가지신 분이야. 어느 봄날 연주는 정원에서 아버지 유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아버지가 연주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연주야, 아비는 참 복이 많구나. 이렇게 훌륭한 딸을 두었으니. 연주는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유겸도 웃으며 말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더 복을 받았지요. 이렇게 훌륭한 부인을 만났으니까요. 세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춥니다. 연주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연주는 속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날 밤 연주는 유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무엇이요, 부인? 제가 쫓겨난 그날 노인을 구한 일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유겸은 연주를 안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부인. 그건 부인의 본성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연주는 유겸의 품에 안깁니다. 따뜻했습니다. 멀리 한양 뒷골목, 텅 빈 집에서 계모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두운 방. 계모는 중얼거립니다. 300냥, 겨우 300냥. 계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재려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반면 박대감 댁은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지요. 연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다. 연주는 미소 짓습니다. 한때 쫓겨난 막내딸이었지만 이제는 한양 최고 양반댁의 당당한 마님입니다. 계모가 300냥에 팔아넘겼다고 생각한 딸이 이제 천금의 가치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연주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도운 그 마음, 그것이 연주에게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달빛이 박대감 댁을 비춥니다. 연주의 새로운 삶이 그리고 행복한 미래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모가 300냥 받고 시집 보낸 막내딸의 이야기입니다. 탐욕은 후회를 낳고 선행은 복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지요.